전기차가 수급이 개선이 되는 게 금리가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전 그거보다도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차량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해서 편의성이 있으면 기왕 살 거 전기차 타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25년도부터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나 이런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25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하루였는데 어쨌든 이런 고비 넘어가면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2분기는 좀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유동성 수축 기간,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달러 유동성이 흡수되는 기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큰 이유는 4월 달이 미국이 납세 달이기 때문에 미국 시중 자금들이 다 글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가 강하게 되면 주식시장엔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수축 기간인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FOMC에서 QT 감속을 할 거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이제 일종의 유동성이 수축의 폭을 좀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5월 달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350억 달러를 6월 달부터 이제 QT가 950억 달러였었는데 이제 600억 달러로 줄인다. QT라는 거는 이제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시중에 있는 돈을 연준이 회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월 950억 달러씩 팔았던 걸 600억 달러로 이제 줄이니까 그 회수의 폭이 좀 줄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동성 감소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폭이 좀 준다라는 측면에서 숨통이 좀 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월 달이 2분기 내에서는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달이다. 그리고 이제 6월로 가면은 재차 긴축이 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 과정에서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것, 변수라기보다는 나온 게 뭐냐면 그 옐런 재무장관이 그 재무부가 채권 바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거는 재무부가 채권을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재밌죠. 연준은 채권 팔고 재무부는 채권 사주고 지네들이 그냥 주고받고 하면 그만인 건데 아무튼 그걸 한다는 얘기는 연준은 채권을 시중에다 파는 거고요. 시중에다 파는 거고 이제 재무부는 은행들 가운데서 유동성에 부족에 있다든지 조금 현금 확보가 필요한데 다른 걸 위해서 그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바이백 프로그램 자체는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강도는 4월이 제일 셌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5월 지나서 6월 달에 재차 그 재외 국민 대상으로 미국인 기준으로 다시 이제 또 세금 납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유동성이 조금 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4월만큼은 아닐 거다. 그래서 4월, 6월, 5월식으로 해서 유동성 긴축의 강도는 정해질 거기 때문에 5월은 그나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가 흔들린 거는 이번 주에 쉬는 날 중간에 부처님 오신 날 있죠. 그날 밤에 아마 CPI가 발표가 날 겁니다. 이제 그게 혹시라도 또 시장 기대하고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약간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있다. 요즘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얘기 나오긴 하는데 지금 빨라야 9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미친 척하면 6월이고 아니면 한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7월 달은 FOMC가 7월 말에 있어요. 거기 8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연준이 이번에 FOMC에서 강조했던 것도 얘기한 게 뭐냐면은 물가와 고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보면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막 고용이 넘쳤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좀 줄어드는 분위기고 약간 좀 뭔가 모르게 찝찝한 느낌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소비 관련된 지표들도 좀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이 지표대로 나가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도 경기 후퇴 내지는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하고 재무부 쪽에서는 지금 그것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6월이나 7월 중에 한번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좀 눈에 보일 만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소비 여력을 좀 지탱해 줬었던 게 뭐냐면 초과 저축 수요였거든요. 미국이 정부가 워낙에 코로나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잔고에 두둑히 쌓여 있고 일자리 남아 돌고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서 또 미국 사람들은 돈 많으면 굳이 일 안 하려고 하고 하니 그러니까 또 그 구인을 하는 쪽의 입장에선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꾸 임금을 올리고 했었는데 저축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준을 굳이 얘기하면은 2020년 기준 코로나 그 보조금 지급 이전 그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여력이 그만큼 좀 준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제조업 PMI가 계속해가지고 50 밑이었었는데, 서비스업 PMI도 이제 이번에 하락이 시작이 됐고,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한 6만 명 이상 적은 숫자가 나와서 이제 고용 쪽도 약간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시간당 임금도 컨센이 4% 상승이었는데 3.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ISM 비제조 지수 같은 게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50m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경제 지표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 요 차트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항상 비농업 고용자 수 그 월말 월초에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 요거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빨간 라인 있잖아요. 빨간 그래프가 뭐를 나타내냐면은 3개월 동안에 이 분기 고용에 대한 거를 갖다 실제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23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다음 월간으로 보면은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64만 건이 늘었다고 고용이 했는데 실제 내용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발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건데 센서스 조사할 때 응답을 안 하는 데들 많고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지표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고 3개월 뒤에 하는 거는 3개월 그 종합으로 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총합을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는 작년 3분기부터 줄기 시작했다.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급작스럽게 금리를 격하게 인하를 하는 거는 뭔가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흐름을 좀 연출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이겠죠. 그러니까 옐런이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 이번에 발표했고 파우르 장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지만 물론 자기의 어떤 역할 이런 거를 하는데 또 무리하게 이 사람은 좀 중간에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인플레 없어 했다가 갑자기 확 생기는 바람에 금리 엄청나게 올려놓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욕먹었고 그다음에 올해 안 가요 했는데 올해 가는 바람에 또 욕먹었는데 만약에 이게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경기가 꺾여가지고 침체로 확 떨어지게 되면 역대급 무능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고용하고 경기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월 아니면 7월 중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거다. 근데 연속적으로 인하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러면서 저는 3분기가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풀리는 기간이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안 좋았었어요. 증시. 보시면 연초에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밸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고 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외국인들이 10조 이상을 사들어오면서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주였던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배당 많이 주는 금융 이쪽을 많이 사가지고 주가를 올렸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반도체 쪽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서 흑자전환한다 하면서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이전부터 올랐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또 수급이 많이 쏠려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 내지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반도체가 돌아선다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시황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뉴노멀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외국인들 과거 학습 경험상 1,300원대 주식을 사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1,300원대가 고착이 되는 불길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데다가 1,300원의 환율이라고 그러면 한국 증시 한번 사볼 만하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산업을 전반을 놓고 보면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좋다라는 걸 못 느끼죠. 근데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죠. 자동차는 계속 좋았었죠. 그 다음에 조선 계속 얘기를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도 수주가 꾸준히 지금 되는데 이 수주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수익 선박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방산이 최근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약 많이 하고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 증시를 외면할 이유는 없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전기차가 수요 개선될까요? 고금리가 일단 자동차 수요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생각처럼 많이 줄진 않았죠. 그죠? 오히려 차값이 올라가지고 자동차 업체들은 한 대 파는데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도 보면 1분기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차량 판매 대수는 줄었어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고가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은 괜찮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가 수급이 개선이 되는 게 금리가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전 그거보다도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차량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급 차량을 사는데 전기차 살래? 아니면 뭐 가솔린차 살래? 했을 때 이 차이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해서 편의성이 있으면 기왕 살 거 전기차 타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같은 급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 보통 이제 아주 고가차 같은 경우는 차를 사는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3,0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런 차 이제 이런 중저가 모델을 산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차이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 사겠다.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량 가격이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 저항감을 줄일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 선택이라는 거는 대중화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 미국이 전기차 무덤이 된 적이 있었어요. 혹한 때문에. 근데 왜 무덤이 됐는지를 보면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충전소가 없으니까 혹한기에 차 충전하러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다방전 나버린 거거든요. 충전소가 곳곳에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었으면 굳이 그 충전소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앞차 충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5년도부터 그 전기차 그 공장들이 배터리 공장들이나 이런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25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잖아요. 저도 25년도에 공장 설립하고 가동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게 인프라 구축이에요. 인프라 구축을 더디하면서 안 하거나 갑자기 풀가동된다 그러면은 또 겨울에 각오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진척사항 이런 거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경기가 확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박살나는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 폭이 굉장히 급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금리를 0.5%, 0.75% 막 인하했거든요. 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제가 기억할 때 그때 저 되게 욕했거든요. 막상 금리 인하할 때 안 하고 버티기던 파월이 갑자기 연준 회의도 아닌데 긴급하게 소집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그것도 저기 50bp 인하를 단회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기가 만약에 고금리로 버티다가 확 꺾이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때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차를 사겠냐는 거죠.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줄게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급여도 소비여력도 많이 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경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 금리 인하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반드시 전기차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고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인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고 차량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보통 차를 사면은 1년 만에 막 차를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 얘기는 선택을 할 때 되게 고심을 하거든요. 그럼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지켜보시면서 전기차의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 주가 반등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차 출시를 할 거냐에 대한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쪽 관련 인원들을 다 지난번에 해고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신차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사실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그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전기차로서는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FSD라고 풀 셀프 드라이빙 이 프로그램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테슬라는 이제 성장을 모색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이제 내비쳤고 8월 달부터 이제 그 로보택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날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FSD와 관련돼 가지고 거기 비아드였나요? 어디 같이 협업합의로 한 데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한 거고요. 전기차 자체의 어떤 뭐 수급 개선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반등한 건 아니에요. 네. 테슬라 주가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좋아질까요?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어쨌든 테슬라 하면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대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자동차 메이커처럼 자동차를 오래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지금도 모델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앞으로도 요번에 신차 출시도 저가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일반화시킨다고. 근데 거기 있는 인력들 다 정리해 놓고 나서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SD의 성공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FSD 관련해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예비 승인 받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아니고 바이두네요. 바이두하고 이제 협력 관계 뭐 이런 거 되고 나니까 또 미국에서 바로 뭐 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또 조사 들어가고 뭐 이제 그래서 좀 복잡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테슬라가 차 팔고 주가 오르고 이런 게 2차 전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은 줄 거고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FSD 상용화 그리고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거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한 군데하고 이미 FSD 관련해 가지고 협상 중이다. 그러면 그거 협상을 하게 되면 테슬라는 그 차에다가 그걸 장착을 하면서 팔아먹고 또 한 가지는 그 차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구독료를 또 내잖아요. 그게 되게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 쪽으로 AI나 우주 이런 쪽으로 아마 몇 년 내에 이제 메인 이미지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 시 눈여겨볼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관련된 주식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테마주로 엮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핵심이 될 만한 거는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 메이커들 있어요. 뭐 회사들 몇 개, 한 3개 정도 언급해놨는데, 뭐 아니면 카메라 렌즈주. 이건 이제 MC넥스 같은 건 카메라 렌즈 쪽인데, 이 카메라 렌즈 쪽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서 테슬라 말고 가장 많이 추격해 있고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 데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 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돼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반드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하는 게 보면 이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카피캣이라고 애플이 아이폰 만들어내니까 삼성전자도 나도 스마트폰이야 하고 내놨었던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옴니아폰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스마트폰이냐 난리가 나기도 했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만들어낸 게 갤럭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했고 거기가 지금 택시 상용화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그룹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